우리는 마주한 삶의 과정마다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며 나날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쓰면서 겨우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과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인생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은이 천하이센, 옮기니 박영란, 발행 오아시스,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심리상담가 천하이센은 내성적이고 민감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상담 노하우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접목시켜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결국 진정한 나를 완성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변곡점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책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떠나는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 그 길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다.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나는 내담자들의 변화를 돕고자 심리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많은 내담자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변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그들의 태도는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를 통제되지 않는 환경과 적대심으로 가득한 사회, 불공정한 세상,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가정과 자신의 과거로 귀결시켰다. 변화 앞에서 그들은 막막한 현실과 이미 벌어진 과거가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벗어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결국 그들은 자기 개발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고통스럽게 헤매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데에서 벗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무력함에 빠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되면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변화 앞에서 주저하는 내담자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을까? 선택당하면서 살아왔을까?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선택을 내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미래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이를 미루고 피하는 것도 우리가 내린 선택이다.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선택이고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너무 귀찮다, 할 필요가 없다 등 자신이 변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는 것 또한 선택이다. 심지어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린 선택이다. 선택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나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갇혀 있으면 가볍든 무겁든 무력감에 빠져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 외에는 더 나은 삶의 선택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상적인 상황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선택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이상은 인생의 좌절을 치유하는 진통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그 이상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의 속내는 사실 그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야 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사실상 그것도 선택이다. 눈앞의 현실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이상에 복종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견디기로 선택한 것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태도다. 다만 일상을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당장의 한 끼와 타협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심에 빠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삶의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방식은 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상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밀려드는 죄책감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죄책감과 자책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해서 꼭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현재를 변형하려는 데 있지 않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면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거나 무작정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와 환경, 타인에 의한 제약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변할 수 없다. 당신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일 수밖에 없다. 변하고 싶다면 먼저 지금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모건 스캇 팩은 변화를 마주했을 때 엄청난 용기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모건 스캇 팩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책임감이 매우 강했던 그는 일정표에서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일같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다른 동료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했지만 그는 저녁 8시나 9시까지 상담을 이어가곤 했다. 아내는 항상 야근하는 그에게 불만이 있었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그도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느 날 그는 상사를 찾아가 몇 주 동안 상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의 하소연을 들은 상사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겠어.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나? 아주 고민이 많았겠다고 말이야. 그는 화가 났다. 그러니까 여쭙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보게,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자네 말에 동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지금 자네의 고민은 시간과 관련이 있고 그건 오롯이 자네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잖나. 그러니 당연히 내 일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난 모건 스카펙은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문득 상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시간은 내 책임,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내 책임이구나.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내 선택의 결과야.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상사를 찾아갔을까? 아마도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내담자들에게 존경받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일을 더 한 것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피로와 아내의 원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변화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상을 놓을 수도 없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그가 상사를 찾아갔을 때 이미 자신의 책임을 상사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방문은 사실 당신은 내 상사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니 내가 선택하는 걸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마음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조차 무의식적으로 선택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불안과 맞서야 하고 엄청난 용기도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는 일만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다. 앞을 보면 어려움이 보이고 뒤를 보면 방법이 보인다.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에서 코끼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수는 우리의 이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기수는 코끼리를 움직여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하지만 코끼리는 변화는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기수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감정은 이성을 유인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우리를 심리적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고 변화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저항을 이겨내고 코끼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행동의 변화를 실현하는 두 번째 원칙인 점진적 접근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은 스몰 스텝의 원리다. 간단히 말해서 스몰 스텝의 원리란 변화의 과정에서 작은 걸음을 내디뎌 작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작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가진 장점은 다음 행동에 심리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작은 성공은 코끼리가 변화의 장점을 이해하고 체감하도록 도움으로써 기대감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코끼리가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여기서 문제는 성공에는 항상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다. 좋은 결과는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끼리에게 첫 발을 내딛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시되는 방법이 심리 상담 분야에서 기적의 질문법이라고 일컫는 질문 기법이다. 내담자 FC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마지막 학기에 4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제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그는 매일같이 기숙사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그는 고향에서 처음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를 본받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적인 졸업과 취업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시험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 얘기가 나와도 그는 졸업을 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정 안 되면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서 입에 풀 칠할 정도만 돼도 집안의 부담은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정말 학업과 미래에 초연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코끼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나중에 그에게 물어봤다.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졸업하게 됐다고 하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무의미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가능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코끼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제야 조금 생각해 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못 구하면 제가 졸업한 모교로 돌아가 선생님이 될래요. 대답하는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마도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즐거운 기억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이미 졸업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첫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정상적인 워라밸을 유지해야겠죠.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요. 좋아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기적의 질문법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질문 기법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앞을 내다볼 때와 뒤돌아볼 때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앞을 내다보면 어려움이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방법이 보인다. 이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코끼리의 방어 기제를 피해갈 수 있다. 가상의 결과일지라도 좋은 결과는 때때로 코끼리를 기쁘게 한다. 코끼리가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내 발밑만 보며 작은 한 걸음부터 성공시켜라. 스몰 스텝 원리는 우리를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전략이다. 여기서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있으며 핵심 사상은 사실상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궁극적인 성공을 약속받아야 한다면 이미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변화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사기꾼과 다단계 판매 조직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몰 스텝의 원리의 핵심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노승과 동자승이 탁발을 하기 위해 하산하다가 산기슭쯤에 다다랐는데 그때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다. 동자승이 앞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날도 어둑해지고 갈 길도 먼데 이 작은 등불 하나로 어떻게 절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도 온통 절벽에다가 혹여 산에서 귀신이나 만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노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발밑만 보거라. 변화의 과정은 바로 이렇다. 우리 마음속에 목적지가 있기는 하지만 막상 행동할 때는 겨우 발밑만 볼 수 있다. 그렇게 발밑만 보며 걷다가 문득 우리의 뒤를 돌아봤을 때 어느새 먼 길을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기. 환경은 장소가 아닌 우리 마음속 가설이다.
주희 씨는 베이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스타트업 회사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제품 생산이나 업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 업무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공부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너무 힘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녀의 퇴근 후 모습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한다. 혼자 저녁 먹기가 적적하다는 생각이 들면 평소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를 시청한다. 식사가 끝나도 보고 있던 에피소드가 다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드라마를 끄지 못한다. 그러나 저녁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자책에서 공허함과 자괴감이 밀려오고 그러한 감정은 곧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항상 늦게 잠자리에 든다. 사람들이 늦게 자는 이유는 하루를 또 이렇게 헛되게 마무리했다는 실패감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도 하는데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그녀가 혼란스러운 듯 내게 물었다.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왜 매일 이러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삶의 즐거움을 소비형 즐거움과 창조형 즐거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다. 소비형 즐거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을 소비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적인 자극과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한다. 창조형 즐거움은 우리가 자기만의 것을 창조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소비형 즐거움을 술친구라고 하면 창조형 즐거움은 멘토라고 할 수 있다. 공부가 일종의 창조형 즐거움이라면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당연히 소비형 즐거움에 속한다. G 씨가 느낀 것은 바로 소비형 즐거움 뒤에 오는 공허함이었다. 우리는 창조형 즐거움이 더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창조형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일을 하기 어려워할까? 바로 창조형 즐거움은 기수가 원하는 이성적 즐거움이고 소비형 즐거움은 코끼리가 원하는 감정적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소비형 즐거움에서 창조형 즐거움으로 넘어가려면 감정적인 코끼리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에게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환경, 즉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너무 즐겨서 그런지 G 씨가 집에서 만든 장은 휴식과 재미였다. 그곳의 모든 행동 단서는 그녀에게 잘 쉬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코끼리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도록 독려할 수 없었다. 장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요약해보자면 장이란 공간 기능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가설이다. 이 가설에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사무실은 일과 학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집과 기숙사는 휴식과 재미로 서로 연결된다. 사무실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행동하게 된다. 반면에 집이나 기숙사 같은 공간에서는 일을 잘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되지 않는다. 나는 저장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몇 년 동안 한 가지 현상에 주목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반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중요한 과제를 미루고 집에 틀어박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즐겼다. 인간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장과 학습 효과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장을 환경에 새겨진 나의 역사로 만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장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장의 첫 번째 힘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만약 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3년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기라고 꼽는 까닭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실을 강력한 장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쓸 때 나는 저장성의 도서관에 있었다. 우리 집에도 분명히 서재가 있는데 나는 왜 굳이 도서관까지 가서 일을 하는 것일까?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의 힘이 비교적 강하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독서실까지 가야 학습과 창조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면 환경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의 두 번째 힘의 근원인 우리가 예전에 특정 공간에서 했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집에는 책상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책상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만 한다. 어쩌다 인터넷이나 영화가 보고 싶어지면 거실에 있는 소파 같은 다른 장소를 찾는다. 그 책상에서 재미를 느끼면 책상이 가진 업무적 장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또 다른 업무적 장이 있다. 바로 내 컴퓨터인데 일상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두 대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용 컴퓨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되어 있다. 내가 그것을 열면 내 마음속의 코끼리는 이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과 여가 사이의 거리는 워드 프로그램을 닫고 웹브라우저를 여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환경에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코끼리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장은 복잡하고 희미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습관이다. 습관은 안정적인 심리적 기대감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심리적 기대감은 습관적인 행동을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하는 일이 순수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이 공간이 가진 장의 힘은 더욱 커진다. 나는 쥐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넸다. 저처럼 집에다가 공부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작은 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자신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을 더해 장의 경계와 단서로 삼는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라는 순수한 여가의 장에서 공부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의 존재는 당신에게 강렬한 심리적 암시를 줘서 당신이 공부라는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도울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장의 힘은 점점 강해질 거고요. 장은 학습이나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유용한 것일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지 않다. 사실 장은 여러 가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늘 가는 곳에는 달콤한 추억이 담겨 있다. 가족 치료를 할 때 나는 이미 사이가 소원해진 부부에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을 권유하곤 한다. 만약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회복 틈새를 가져야 한다. 매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잠시 혼자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거나 식물을 가꾸고 소음에서 벗어남으로써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 또한 지금까지 상담실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심리 상담을 하지 않았다. 상담실 자체도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장애는 환경 기억 속에 있는 우리 각자의 역사라는 정의를 덧붙일 수 있다. 나의 분투와 발버둥, 영감과 자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만 행동한다면 그 공간은 기억이 생겨나면서 코끼리를 자극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되고 아름답고 새로운 경험을 저장하는 은행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인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천하이세는 중국 저장대학교 심리학 박사이자 13년에 걸쳐 6천 명의 내담자와 상담해온 심리 상담가입니다. 그는 대학 강의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강의를 통해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에 더해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을 접목시켜 자기개발 심리학을 이 책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매끄러운 번역으로 번역서임에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1장 행동의 변화, 2장 사고의 진화, 3장 관계의 재구성, 4장 역경의 극복, 5장 인생의 지도까지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삶을 위한 태도와 기술이 저술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5가지 주제에 대해 따로 5권을 내도 무방할 정도로 잘 정리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자기 개발의 방향을 두고 심리학을 잘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특히나 저자의 실제 상담 사례가 묻어나오는 예시들은 과장되거나 이질감 없이 너무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총 430페이지의 다소 두꺼운 책이지만 어려운 이론이 나열되어 있거나 집중이 흐려지는 부분 없이 끝까지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첫 소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근시적 사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멀리 바라보고 너무 깊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 발밑을 보라는 조언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심플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